유달실이 한 5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불법 파견 관련된 그 대법원에서 판례들이 엄청 지금 판결이 많이 쏟아져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그 흐름을 좀 잡아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혹시 그래서 이제 불법 파견이 이제 왜 이게 유래가 됐는지에 대한 좀 역사적 배경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불법 파견이 등장하게 된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IMF 이후였죠. 그래서 IMF 당시에 그 대기업들에서 1차적으로 이제 많은 인원들을 정리해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IMF가 생각보다 되게 빨리 끝났고, 그러면 이제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공장에 이렇게 생산량을 늘리고 이제 직원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IMF를 겪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그 경영을 펼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인건비를 어떻게든 줄여야 되겠다. 왜냐면 이제 IMF 과정에서 정리해고하면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 대신에 이제 인력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개념이 들어왔는데, 이제 외형적으로 불리는 이름은 뭐 사내 하도급, 네, 사내 도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쭉 생산되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어느 부분을 딱 떼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급이라는 개념은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누군가한테 어떤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완성된 결과물만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근데 초창기에 이 사내 하도급이 등장을 했었을 때는 그러한 개념조차 없었어요. 그냥 계약서상으로 해가지고 그냥 하청업체 하나 그 퇴직한 임원들한테 만들어 해가지고, 야 너네가 인원 고용해가지고 우리 생산 라인에 집어넣어. 그럼 너네는 사장이잖아. 너네가 다 월급 주고 그거 해. 대신 우리는 너네 회사한테 도급비를 줄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했어서, 초창기에 막 그때 이제 현대차나 이런데 주요 대기업들 생산 라인에 이제 판결문 같은 거 보면은 혼재 근무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원천 근로자랑 하청 근로자가 같은 컨베이어 벨트 라인에 쭉 서가지고 앞에서 조립한 업무를 원천 근로자가 조립한 업무를 뒤에 있는 하청 근로자가 받아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들이 시작이 됐죠. 근데 이제 이 불법 파견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는 이 사내 하도급을 어떻게 이제 볼지에 대해서 법원에 되게 심각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제 하청 업체에서 근로자를 채용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시키는 거는 원청에서 일을 시킨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고용 계약은 하청업체랑 되어 있고 일을 시키는 것들은 원청에서 하니까 이거는 파견 관계다. 파견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제3자 고용 계약 관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고용 사업주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 사업주가 있고 근로자가 있어가지고 고용 사업주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 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파견 관계라고 하는데, 파견 관계는 우리나라에 있는 파견법상 31개 직종에 대해서 한정적으로만 허용된 직종에 한해서만 파견 근로자를 쓸 수 있어요. 근데 너네가 사내 하도급이라고 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 시키는 거는 전부 다 사용사업주 지시받아서 일을 하니까 이건 실질적으로는 파견 관계네? 근데 제조업 생산 공정은 파견이 되는 업종이 아니잖아. 그럼 이거 불법 파견이네. 파견법 위반이네. 라고 해서 불법 파견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파견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기준이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생겨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점점 더 판례의 그 입장이나 그런 것들이 고도화되어 왔고, 지금 이제 자료에 보시는 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지금 대법원이 이제 확정적으로 쓰고 있는 그 불법 파견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게 앞단에 보면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이것이 파견 근로라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셋째 줄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 자체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는지, 그리고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서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제 요게 지금 법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초창기에 그 외형적으로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고, 초창기의 불법 파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들 보면은 뭐 근로자 선발, 수, 교육 훈련, 작업, 휴게 시간, 휴가, 근무 태도에 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자, 이게 왜 나오냐면 초창기에는 원청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청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가지고 원청에서 근로시간 다 지정하고 휴가 사용 다 관리하고 뭐 근로자에 대해서 뭐 인사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은 다 하청업체 사장들이 원청 직원한테 가가지고 결제받아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또 이런 거에 대한 판례 문구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자, 요거는 이제 그거죠. 업무상 도급이라고 하면은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한 업무는 굉장히 한정적인 업무에 해당이 될 건데, 원청에서 하청 근로자한테 너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오만 걸 다 시킨다는 거죠. 원청에서 해야 될 그 일들을. 그러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원청이 해야 될 업무인지 하청이 해야 될 업무인지 그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원청과 하청에 수행하는 그 업무가 구별이 되는지를 또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그 어떤 업무에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있는지. 이제 요거는 이제 그 하청업체가 워낙 이제 초반에 그 이제 그냥 종이 페이퍼 컴퍼니 같이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도급의 계약에 따라 가지고 일의 완성을 하려고 하면 이 하청업체에서 뭔가를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구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도급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너네가 너네 사업에 대해 가지고 필요한 내용들을 투자를 하고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지는 것들이 사업을 하는 하나의 목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원청이 다 부담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판례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근데 이 불법 파견 관련해 가지고는 판결의 내용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 사건이 이 근로자들이 진짜 불법 파견 관계에 있는지 아닌지는 그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의 그 현상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쳐다봐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불법 파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는 그 스텝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이제 그 사업주로서의 실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주로서의 실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아까 이제 위에서 훑어봤었던 내용 중에 이제 그 하단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워낙 회사의 형식도 갖추지 않고 그냥 바디 사장에 앉아가지고 이제 일 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 사업주가 실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되게 많이 이제 거기서 걸러졌거든요. 근데 요즘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는 그 사내 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의 실체성은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사장도 있고 임원들 다 있고 실질적으로 인사관리 이제 그 회사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외형적인 부분이 갖춰지고 나니까 이제 그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업무적인 그 지휘 명령이나 그 업무적인 관계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분리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는지를 요즘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판례도 쭉 보시면은 사업주의 실체성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냥 그거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컨설팅을 통해가지고 다 해결을 했어요. 그럼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편입되어 있는지 여부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판례 원리는 간단한데 그 현상이 어떤 부분 때문에 불법 파견으로 인정이 되고 혹은 불인정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실제로 이제 이 판례 케이스를 쭉 보면서 쭉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일 먼저 1번 판례고요. 이거는 이제 5월 30일에 그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부두수송 업무인데 생산 공정에서 이제 나온 차를 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수출을 하려고 하면 큰 배에다가 차를 싣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그 차를 수송하는 운전해가지고 이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었는데요. 이거는 그 적법 도급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파견이 인정이 안 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보면은 뭐 그 부두 수송하는 업무 자체가 생산 라인에 있어가지고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어쨌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있던 작업 속도나 작업 물량이 생산 공정과 수출 선적장의 시간당 차량 개수에 밀접하게 연동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UPH는 유닛 퍼 아워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당 생산 대수라는 그건데 그 자동차 공장에서는
이거 노동조합이랑 이제 단체 협약을 체결할 때 이 UPH를 얼마로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UPH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간당 생산해야 되는 차의 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세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자동차 회사 단협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인데, 원청에서 결정한 UPH랑 이 하청에서 하는 UPH가 연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원청의 작업 스케줄에 구속이 된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요소이거든요. 근데 생산되어서 나온 차를 부두 야적장으로 옮기는 거는 이 UPH에 구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두 번째 그 대시 부분은 유기적 기능적 역할 분담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정서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주차하는 업무는 정형화된 업무고, 그러니까 업무의 그 난이도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원청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랑 이제 약간 질적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DA를 사용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PDA가 어떤 그 업무 지시 도구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업무를 기록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되었었고, 구체적인 작업 방법을 정한 작업 표준서 등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거는 적법한 도급이다라고 인정이 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대차 남양연구소 장비 점검 불법 파견 인정 판결인데요. 이건 6월 18일에 나왔고요. 이제 이 업무는 이제 그 현대자동차의 그 남양연구소가 이제 그 메인 연구소죠. 그래서 연구소에서 자동차를 개발하고 생산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나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로 시작차 제작하는 라인까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도 그 불법 파견 판정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근로자들은 그 테스트용 장비만을 전문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는 직원들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케이스에서도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뭐 점검 포인트나 점검 기준 등이 상세히 기재된 예방 점검표를 현대차에서 제공을 했고, 그러면은 이제 그 점검표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하청 노동자는 그거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들이 중요하게 그 기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실제로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가지고 일부 장비의 경우 함께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그래서 어떤 장비가 고장이 났었을 때는 현대차 직원이 와서 고치기도 하고, 어떤 장비가 고장이 났었을 때는 원청이 담당을 하기로 했는데 뭐 바쁘다 보니까 하청 담당 장비를 원청 직원들이 가서 고치기도 하고, 원청 담당 장비를 하청 직원들이 가서 고치기도 하고, 그런 혼재 근무가 일어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공동 작업을 수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도급의 개념에서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거의 결과품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어떤 그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원청 정규직이 수시로 작업 지시를 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청업체는 원청이 정한 표준 정원에 해당하는 인원만 채용하고 일반적 작업 배치권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업주의 실체성과 관련된 징표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일할 직원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선발을 할지는 하청이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원청이 정해진 그 매너에 대해서 그대로 따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딱 인원 배치하는 것도 어쨌든 원청에 대한 어떤 결정권이 더 크게 있었다라는 요소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현대모비스고요. 그 사회하청 CKD 검사원 불법 파견 인정인데요. 이 CKD는 반조립 부품이라고 해가지고 그 모비스에서 생산하는 부품을 그 모듈화된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수출을 하는데, 그 품질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업무였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청이 제공한 업무 표준과 검사 기준서에 구속돼서 업무를 수행했고, 원청 품질팀으로부터 수시로 직접적이고 개별 지시인 업무 수행 개별 지시를 받았고, 그거에 따라서 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했다. 하청 근로자라면 하청 사장한테 보고하면 끝인데, 원청 직원한테 이런 업무 지시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그 상당한 지휘 명령의 중요한 단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수시로 부품의 분량에 관해 보고하는 등 서로 긴밀하게 업무 연락 및 지시 보고하는 관계, 그 다음에 원청 품질팀이 주기적으로 작업장을 방문해 지시하거나 업무 감독하고 회의도 하는 등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하도급 관계가 아니고 원청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이제 업무를 수행했다라는 거고, 업무 연락 및 지시 전달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제일 큰 그 증표가 되는 것들이 카카오톡 그 업무 채팅방이 굉장히 됩니다. 보통 같이 일하면 이제 업무 채팅방 파가지고 원청, 하청 직원들 다 같이 들어와가지고 업무 지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강력한 그 업무 편입의 그 징표가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의오토 이장 도장 공정 근로자인데 요거는 불법 파견이 불인정됐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고법 선고인데 최근에 나오는 이 판결들 흐름 보면은 1심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을 해요. 근데 고법에 가가지고 불법 파견이 불인정되고 대법에 가서 불법 파견이 다시 인정되는 경우로 거의 대부분 흘러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판례들 다 그렇고 지금 요 대전고법도 그 1심에서 인정이 됐는데 고법에 가서 뒤집혔어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요거 다시 대법 가서 뒤집힐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두 번째 이제 댓글을 보면은 동의오토가 작성 배부한 작업 호준서 사양서에는 각 공정별로 작업 순서나 방법이 세부적인 작업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다를 게 없거든요. 자동차 생산 공정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뒤에 이제 요 고법에서 판단한 내용이 조금 재미있죠. 그래서 대다수의 작업 호준서는 공정별로 작업 내용, 중점 관리 항목, 안전 요구 사항, 결함 발생 시 조치 요령 등 개괄적으로 기재한 내용으로 뭐 이런 것들을 관리 점검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도급인이 업무 도급에 대한 품질 요건 등을 사전에 정한 것으로 구체적인 작업 방식까지 세부적으로 결정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뭐 사실관계를 봤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그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걸 봤었을 때 이 판단은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미 동의오토에서도 불법 파견으로 인정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그 AGC 화인테크노 주식회사 불법 파견 인정이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오래됐고 우리가 보통 그 부당 노동행위랑 엮어가지고 아사히 글라스 사건으로 굉장히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도 이제 그 유리기판 제조하는 업체인데 보면은 그 HOT 공정, 그 다음에 콜드 공정, 그 다음에 GUT 공정 해가지고 이제 세 공정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그 생산 지시서 작업을 해서 긴급 작업 지시서, 품질 대책 보고서 등은 상당한 지휘 명령 징표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내하청 현장 관리자들이나 노동자들이 원청 관리자들의 지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정할 재량은 없다 라고 해서 원청이 상당한 지휘 명령을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GUT 공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제 뭔가가 있었는데, 이제 이 GUT 공정은 그 앞에 있었던 콜드 공정과 설비가 단절되어 있고 공간적으로도 분리되어 있고 이 업무만의 생산 업무만의 그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이 GUT 공정에 이제만 있어가지고 이제 훈제 근무가 없다라고 봤는데, 뭐 대법원은 전체 생산 과정에서 분업적으로 협업을 하거나 기능성 연동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원청이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작업량, 작업 속도 등의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봤다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GM이고요. 사회 서열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요즘에 이제 자동차 생산 공정이 이제 그 도요타에서 나오는 그 저스트 인 타임 공정으로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부품사에서 생산한 부품들이 자동차 생산 공정에 딱 컨베이어 벨트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 서열이라는 업무는 이제 그 부품사에서 들어오는 그 부품을 이제 생산된 부품을 가지고 이제 그 라인을 딱 순서에 맞게 이렇게 나래비를 세워가 두는 작업인 거죠. 근데 이제 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 두 번째 그 댓글을 보면은 그 원청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작업 사용서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원청이 정한 작업 방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일단 그 하청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부품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 속도랑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서 같은 경우에는 그 컨베이어 벨트의 생산 속도랑 일정히 연동이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청이 정한 생산 계획에 구속이 됐고 작업량이나 투입 인원들도 원청의 컨베이어 벨트 속도에 연동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들이 구체적인 어떤 작업 지시 증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생산 라인이 이제 그 한국 GM 공장 안이 아닌 공장 밖에 있었대요. 근데 그런 공장 밖에 있어도 그게 특별히 다른 문제는 아니다. 어차피 원청의 생산 활동이 꼭 공장 안에서만 100%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원청 근로자들한테 요구되는 표준 작업 방식을 하청 노동자한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감사하고 검사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인정 징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가면은 현대자동차의 출고 전 사전 점검 PRS라고 하고요. 프리 릴리즈 서비스인데, 이게 이제 자동차 공장에 직접 차를 출고를 하러 가면은 그 출고하기 직전에 그 제품을 검수하고 확인을 하는 마지막 절차가 있거든요. 이제 그 업무를 했었던 노동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도 저기 이제 그걸 보면은 원청 노동자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원청 전산 관리 시스템에 접속을 했고, 원청 전산 관리 시스템의 업무 결과 등이 반영이 됐고, 원청은 그 업무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용이 이제 이 업무를 어떻게 혼재 근무가 됐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청 노동자가 차량을 인수 대기장으로 가지고 오면 하청 노동자가 태그를 부착하고, 태그 부착된 차는 다시 원청 노동자가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원청 노동자가 PRS 작업동에 가져다 놓으면 하청 노동자가 세차를 하고, 그다음 문제가 발생하면 또 원청 노동자가 조치를 하고, PRS가 끝나면은 원청 노동자가 고객 인도장으로 이동시키고, 하청 노동자가 그 이후에 부속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연속되는 업무에서 원청과 하청이 지속적으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업무를 수행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컨베이어 라인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판단을 할 때는 되게 중요하게 본다. 그리고 이제 이 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 울산 공장 산내에 있어가지고 이 원청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차가 이제 시간당 계속 이제 일정하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계속 그 업무를 수행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원청에서 정한 컨베이어 벨트의 작업 속도, 양에 대해서 구속돼서 업무를 수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도 아까 앞에서 그 법원이 이야기했었던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생산 공장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한 전체적인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은 이제 지난주에 그 삼성 에버랜드 차량 운송 기사 불법 파견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CS 모터스라는 업체가 이제 삼성물산이랑 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에버랜드 고객이나 임직원을 수송하는 셔틀버스, 그다음에 에버랜드 내 사파리버스, 출입 양용차, 비상차, 청소 차량 등을 운행하는 회사였는데, 여기서도 삼성물산의 CS 혁신파트 부서가 고객으로부터 CS 모터스 노동자에 대한 근무 태도 평가를 모니터링하고 서비스 품질을 평가해서 노동자를 배치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에버랜드 가가지고 막 이제 근로자한테 뭐 불친절한 직원이 있었어요 넣으면은 그게 삼성물산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삼성물산에서 이 하청 노동자에 대한 평가나 그런 관리를 했다라는 거고, 이메일 업무 지시, 일일 업무일지 보고, 용무 복장 규정 적용, 그다음에 카톡을 통한 일상적 업무 지시, 그다음에 교육도 관리하고 근태도 관리하고 휴가랑 휴게 시간도 관리하고, 이런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직접적인 지휘 명령, 그러니까 그 원청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징표로 봤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옛날과 같이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불법 파견을 판단하는 것들은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가 이슈냐고 하면은 아까도 나왔겠지만은 그 전산 시스템. 그래서 원청에서 직접 말로 안 해요. 카카오톡 이런 것도 안 하고 전산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거에다가 뜨는 거에 대한 작업 지시서 보고 너네가 작업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현장 가면은 생산 라인에 그런 모니터들이 달려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업무 지시 해가지고 하는데, 요즘에는 법원이 그런 것들도 다 살펴보고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카카오톡 업무 지시,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작업 지시서나 그런 업무 표준에 대한 구속력, 그런 것들도 다 판단 징표로 보고 있어가지고 점점 더 불법 파견에 대한 것들이 이제 세밀하게 법원들이 보고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도급으로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업장내에서? 이거는 제가 봤었을 때는 이게 불법 파견이라는 거는 진짜 이렇게 그냥 백지에다가 선 끊는 거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원 판례가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사례에서 인정된 사례들 봐도 이게 자동차 생산 공정이나 뭐 전체적인 생산 공정에서 따로 떼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리적으로 불법 파견일 수밖에 없는 업무들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원청이 어떻게든 수행을 해야 되는 업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아닌 업무들은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하청업체에서 독립적으로 뭔가 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은 이제 하청이 되겠죠. 적법 도급으로 인정이 되겠죠. 보통 근데 보면은 하나의 사업장 안에 이제 다른 이제 원청 하청이 같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그러면은 예전에는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중간 관리자를 갖다 놓고서 하청 중간 갖다 놓고서 하청 중간 관리자한테 원청에서 이런 내용들 전달하고 이걸 전파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던 걸로 또 기억하는데, 그런 것도 요즘에는 그런 간접적으로 이건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한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구조상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도 이제 그러니까 뭐 현장 관리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현장 관리자 갖다 놓고 원청에서 작업 지시할 거 있으면 이 현장 관리자한테만 이야기해가지고 해라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런 이야기조차 필요 없게 그걸 시스템화로 이미 만들어 놨다는 거죠,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현장 관리자가 요즘에는 이 판례에 등장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게. 지금 그 결국엔 효율성 때문에 어쨌든 그런 시스템화를 시킨 건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도급과 파견에 대한 경계선을 무너뜨리려면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판결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죠. 지금 현대차, 그러니까 이게 불법 파견 관련해가지고 가장 선구적으로 도입을 했었던 회사가 현대차고,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현대차 관련된 판결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내 하도급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는 그 업무를 줬기 때문에 그게 불법 파견으로 인정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거는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지금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외의 것들은 몇 가지 남기는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럼 이게 저 방금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제조 라인이잖아요. 근데 건설 현장 보면은 원하청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원하청이 있긴 하지만 원청에서 다 지시 감독을 하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도 그걸 볼 수 있을까요? 불법 파견 형태로? 근데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체 그 뿌리 자체가 이제 여러 단계의 도급을 통해 가지고 하는 구조로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업무 내용이 건설 같은 경우는 아예 그거를 딱 토목. 떼서 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토목 같은, 그러니까 자체 발주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토목 같은 경우는 어떤 토목 회사에서 이렇게 해서 발제를 도급을 받는 거고, 근데 이제 시행사라는 곳이 있잖아요.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고, 시공사에서도 원청이 그냥 하청을 하나 딱 주는 곳들이 있어요. 재하청은 안 되지만 하청을 주는 곳이 있는데, 그 하청에서 뭐 만약에 아파트 내부에 그냥 뭐 타일 작업을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 타일 작업을 하는데 그 타일 작업을 하는 곳은 하청을 줬고, 실질적으로 원청에 있는 사람이 그 타일 작업을 다 관리를 해요. 뭐 그 실물을 보면은 대부분 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구조가 아닌가 해서. 근데 그 건설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초창기부터 그 사업 구조가 이제 하도급을 통해서 그 뭐 전문 건설, 종합 건설 해가지고 각자 전문 분야가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도급을 하는 것들이 기본화처럼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그래서 건축 관련된 법을 보면은 우리도 뭐 노동법을 보면은 이제 건설업 관련된 도급 내용은 따로 있거든요. 네. 이미 법 자체가 하도급을 주는 걸 예정을 하고 법이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뭐 이게 불법 파견이니 하도급이니, 그러니까 하도급이 여기는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불법 파견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적법 파견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상. 적법 파견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은 여기에서 불법 파견을 가르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사실상은 불법 파견인데 이걸 어떻게 피하냐를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간다라고 보여지고. 그 제주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 MES 터졌었던 게 기억에는 포스코 사건 이후로 더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그래서 프로그램을 그럼 뭐 따로 써야 되냐, 계정을 뭐 관리자만 줘야 되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기는 했단 말이에요. 사실상은 그거는 이 하청을 주는 회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기는 어려우니 이제 정말로 작업 지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름만, 회사 이름만 바꿔서 나가는 경우도 있었고 한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피하기는 농선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약간 그런 우회적인 간접 고용을 찾아내고 막으려는 시도 자체가 사실은 책임져야 될 사용자가 누군지에 대한 우리 노동법이 기본적으로 실제주의를 본다고 보는 거잖아요. 누가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을 누구로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파견이 사실은 우리가 간접 고용 혹은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 사람 장사 막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책임져야 될 자가 책임지지 않고 이제 그냥 보내놓는 그 형해화된 사용자가 남는 걸 없애기 위해서 가는 구조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규율화되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이제 현대차와 보건의 싸움이 되죠. 어떻게 해야 우리 계속 파견을 쓸 수 있고, 뭐 어떻게 해야 이걸 규율할 수 있는, 계속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규정하는 방식이 그래서. 그 예전에 제 기억에는 아마 우리 박준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에서 뭐를 발표할까, 왜냐면 제가 노동법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잡았던 게 도급에 대해서 맞아요. 설명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래전 오늘 제가 발표했던 주제도 그 아파트 경비 영역 계약 네. 성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법률 관계의 성질이 도급이냐 위임이냐, 그쵸. 예. 그렇지. 예. 그것도 좀 전에 질문하신 것도 이게 맥락이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우리 노무사님께서 윤 노무사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이제 기업들이 워낙 어떤 법적 자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근로자성이 명백하게 판단되는 짓들, 행동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아마 좀 회색지대로 이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뭐 어떻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일선 실무 현장에서 이러한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우리한테 주어진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지금 보면서도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게 1심 결론, 2심 결론 다르고 또 대법원에서 뒤바뀔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신 것도 있고 한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그 뛰어나신 판사님들의 판단이 왔다 갔다 한다라면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로 뭐 오래 맡길 수도 없는 거고, 이러한 법적 현실을 과연 그대로 두고 보는 게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저는 좀 들어요. 그래서 그때 발표하면서도 제가 또 그 전에도 우리가 뭐 이런 뭐 배달의 민족 특수 용역 이런 분들에 대한 발표를 할 때도 제가 그때 질문을 했었는데, 이 근로자성 판단 또는 뭐 도급 여부 판단 이런 걸 판단을 할 때 기존의 어떤 법적인 판단 그런 틀을 갖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입증 책임을 아예 전환시켜 버린다든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 뭐 변호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자료 제공하는 것도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어가야 하는, 어떤 사안에서 인정되고 어떤 사안에서 인정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고용주 아니면 이런 사람들에게 입증 책임을 지운다라든가, 아니면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포인트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프레임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업무가 동일한 건지, 연관돼 있는 건지, 지시가 먹혔는지, 임금을 어떻게 받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가점화해가지고 일정 점수에 달한다면은 이 기준으로 보면 얘는 근로자가 아니 불법 파견이 안 되는데, 이 기준으로 보면은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경우는 그런 식으로 가점화를 해보는